네, 기재부 차관님께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 자립도와 사회복지 지출 증가에 따른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민의 실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예,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더욱 확대되고 있는 걸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재정 능력을 보여주는 재정 자립도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 지방정부 평균 재정 자립도는 2017년에 53.6%였던 것이 작년에 51.4%로 감소했고 올해는 더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위기가 닥친 올 4월에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 14조 3천억 원 중 3조 1천억을 지방비로 부담을 책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은 더욱 악화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문재인 정부의 1단계 재정 분권으로 지방세 수입이 증가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체 재원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는 여전히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16년도에 전국의 전국 평균이 53.1이었는데 올해 50.6으로 떨어졌고요. 시군 구 중에서 시의 재정 자립도는 16년 당시 40.8이었는데 올해 35.8로 5%나 빠졌습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243개 중에서 113개, 즉 46.5%에 달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예. 이런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 형편 어떻게 해법이 없을까요? 예, 의원님 지방의 어려움도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1단계 재정 분권을 하면서 저희들이 재원을 대폭 이관했고 일부 사업이 이관되면서 3조 6천억 정도 순 재원 이전도 했습니다. 근데 의원님도 이해하시다시피 금년에 4차례 추경 등으로 해서 중앙정부의 지금 재정 상황도 국가 채무가 100조 이상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점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앙 정부의 어려움, 특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4차 추경까지 하면서 그런 어려움 이해하는데요. 그 타격이 그 중앙 정부는 이렇게 째반대라면 지방 정부는 진짜 제대로 든 훅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만큼 기초 체력이 약하다 보니까 굉장히 버티기 어렵거든요. 특히 시군구 중에서 지방 도시 시의 재정 자립도가 이렇게 5%나 떨어진 이유가 뭔가요? 그렇게 중앙 정부가 도와준다고 하고 있는데 왜 떨어지죠?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니 뭐 글쎄요. 기재부에서 최근에 판단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년도의 세수를 보면 중앙정부보다 지방의 세수 여건이 더 나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지방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올해 지방 정부 총 예산 290조 중에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110조 8천억입니다. 전체 예산의 약 한 40% 정도 되거든요. 이게 보니까 2010년에 28.7조에 불과했던 것이 10년 만에 4배 증가한 거예요. 이중 지방정부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복지비로 지출하는 기초자치단체가 59곳에 이를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사회복지 예산이 늘었죠? 예, 뭐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이나 이런 복지 관련 정책을 확대하면서 네. 같이 늘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될 4대 복지사업, 이른바 4대 복지사업, 생계급여, 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기초연금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보편적 복지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즉 모든 국민이 골고루 누리는 그런 복지죠. 예. 보편적 복지를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됩니까?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되나요?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 책임입니다.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미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혜택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혜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상황을 골고루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방 정부에 그 부담을 주는 순간 지방 정부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 버려요. 어느 지방 정부는 여유 있는 서초구 같은 데는 강남이나 서초는 좀 더 넉넉하게 주고 나머지 재정 자립도가 약한 데는 되게 어려워져요. 무슨 얘기냐면
4대 복지 사업은 똑같이 나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재정 여력이 있는 곳은 그걸 부담하고도 남은 재정이 있기 때문에 그 남은 걸 가지고 자기 지역 주민들을 를 위한 편의 사업에 써요. 그런 사업에. 근데 재정 자립도가 약한 곳은 이 4대 복지 사업에 부담을 해버리고 나면 남은 자녀 자금이 거의 없어요. 재정 여력이 없다는 거죠. 이런 현실을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 사회복지 업무는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 책임이고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이런 사업들의 국고 보조율은 거의 80%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그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감안해서 차등 보조율도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차등 보조율 나중에 시간 되면 그것까지 얘기할 건데요. 차등 보조율이 그 지방 정부 재정에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렇게 4대 복지 사업에다가 돈을 지방 정부의 재정을 끌어 쓰다 보니까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이고 특성화된 정책 수립할 예산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 여력이 있는 곳은 굉장히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다양한 사업들을 벌이는 반면 재정 자립도가 약한 지방 도시들은 거의 뭐 힘을 못 써요.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삶의 질이 달라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가 좀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보조율이나 이런 데 많이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재인 정부는 2단계 재정 분권과 연계해서 지방 재정 부담 완화 및 자율성 확대를 위한 국고 보조 사업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죠. 예. 1단계 시행이 지방세 확충으로 이어져서 지방 재정이 늘어났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나 4대 복지비 부담으로 실질적인 어떤 지방 재정의 개선 효과는 미미하다는 판단입니다. 2단계에서 재정 분권 계획을 추진하면서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중앙정부가 전국 국민에게 공통으로 보장하고 있는 사회보장 사업은 국가가 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 업무는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나눠서 일반적으로 부담을 하고요. 지방세 비중이 20% 이상인 대부분의 해외 국가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기재부가 좀 능동적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정말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심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등 보조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이제 법을 하나 냈어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인데요. 지방 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형편을 살려서 지방자치단체의 형편의 재정 수입 등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기준 보조율에 차등 보조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법안인데요.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같이 상의 드리겠습니다. 네, 통일부 장관님께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통일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명목상 GDP가 1조 6천억 달러로 세계 10위고요. 수출은 세계 6위입니다. 그리고 군사력 순위도 세계 6위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혼란한 지금 굉장히 우수한 K 방역을 통해서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채택되고 있고요. 특히나 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위상 혹은 대한민국의 품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올라가고 그 세계적 수준에 달했다고 하는데 근데 국제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는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느냐 특히 남북 문제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런 의문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그리고 또 복지나 경제 발전 과정에서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은 세계적 수준의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적하신 대로 남북 관계 특히 평화와 통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능동성, 주도성 이런 것들이 그 위상에 걸맞게 제대로 실현되고 있느냐 이런 문제들에서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전 시기와 달리 미국의 새로운 정부, 특히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다면 그런 그 의원님 지적하셨던 부족했던 그런 그 평화와 통일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
국격에 걸맞는 새로운 위상을 확립하고 능동적 그 주도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또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9월 22일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셨죠. 한반도 종전선언을 통해 교착 상황에 있는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신감의 표출이자 남북 관계를 스스로 풀겠다고 하는 그동안의 자세와 태도와는 다르게 좀 더 적극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이는데 문 대통령님의 우리 유엔 연설의 취지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입구로서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이고 또 그동안의 한미 동맹 속에서도 한미 공조 속에서도 비핵화와 그리고 한반도 평화 체제 그리고 남북 관계 개선 이런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그 해법의 테이블 속에서 종전선언이 그동안에 논의되어 왔고 서로 공감대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한 번 더 확인해 내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그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북미 관계가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접근이 오랫동안 이렇게 되지 못하고 단절되고 또 지체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기제로서 종전선언까지는 간자 뭐 이런 취지를 담은 그런 말씀이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나가야 될 비전을 정확하게 밝힌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보면 굉장히 기회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미 대선 이후에 미 정세가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죠.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자에 대한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미 대선은 부정선거로 규정하는 등 이 혼란 정국이 당분간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미국 내부의 그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는 그 정부에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게 좀 제한적입니다. 그 의원님들 말씀하시면은 뭐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 1월 20일에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보면 우선순위가 코로나19 대응, 파리 기후협약 복귀 등 이런 현안들에 집중할 거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북한 문제는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정부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미국 내부의 정치 상황이 그동안에 무슨 대선 과정에서 표출되었던 다양한 그 이슈들 또 뭐 국민적인 어떤 뭐 갈등 뭐 이런 등등을 다시 통합하고 정리해 나가야 하는 뭐 이런 이유도 있겠고 또 절차상으로 한반도 정책을 담당하는 동아태 차관보 이런 사람들을 그 청문 절차를 완료하는 뭐 이런 그 과정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대략 한 6, 7개월 정도 일반적으로 그 한반도 정책이 수립되는 데까지 그 시간이 좀 걸린다 이런 그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가 또 그동안 그 트럼프 정부에서 늘 그 정책적인 어떤 우선순위에서 다뤄주는 것과 같은 이런 부분들과는 다르게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있으신 게 사실인데 또 다른 측면에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새로운 시간을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전략적인 그 환경과 또 기회로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부정적인 것 말고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임할 수 있는 여지들은 더 있지 않는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정세현 전 장관께서도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아요. 미국 대북 문제는 한반도 문제를 책임지는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청문회를 통과하는 내년 7월까지 공백이 예상된다. 근데 이게 기회다라는 거죠. 이 7개월이. 그래서 톱다운 방식의 트럼프와 바텀업 방식의 바이든의 차이를 고려하면 이걸 클릭을 조정하는 시간이 꽤 걸릴 거다 뭐 이런 거겠죠. 예.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정부가 준비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다시 리뷰되고 새롭게 수립되는 이 시간 동안에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전에 다른 의원님들 질의 있으셨습니다만
보건의료 분야라든가 재난 방역 분야라든가 기후환경 분야 이런 그 실질적인 접근이 가능한 영역에서부터 우리 대통령 말씀하셨던 생명 안전 공동체를 향한 이런 접근들을 우리가 좀 더 가속적으로 해보는 것도 그 방법일 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이 인도적 차원에서의 협력 이런 부분들이 쭉 아주 소소하게 진행됐었는데 이 부분들을 더 큰 규모로 발전시켜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미국의 상황도 상황이지만 북한의 상황도 굉장히 태도가 바뀐 거죠. 최근에 그 서해 피격 사건, 공무원 해상 피격 사건이 있었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고, 예전 같으면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이나 북한의 사과가 있을 때까지 사실은 냉각기가 이어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아주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신속한 사과가 있었어요. 이걸 보면 북한의 태도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합니까? 지난 6월에 개성 연락소를 폭파한 이후에 6월 말 급격하게 긴장이 고조되다가 6월 말 이후에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면서 그 이후에 나타났던 큰 흐름에 있어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좀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상 간의 친서를 교환했다거나 서해 피격 사망 사건 때 아주 신속하고 이례적으로 사과 표명을 한 거라든가 또 10월 10일 날 그들의 당창건 행사 때 열병식장에서 우리에게 유화적인 어떤 메시지를 보낸 거 이런 부분들의 흐름은 분명히 큰 측면에서는 긴장보다는 다시 관계 개선하는 쪽으로의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여전히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도 있고 지난 시기 미국의 신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특히 통일부로서는 좀 긍정적인 이런 방향성들을 더 강화해서 남북 간의 평화와 또 협력으로 나아가는 이런 기운을 더 높여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발전시켜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부터 7, 8개월간이 우리 문재인 정부에게 주어진 정말 절호의 기회이다. 이 남북 관계를 개선해 나갈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 뭔가 좀 더 진전하기 위한 통일부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다른 어떤 상황도 좋지만 이것저것 고려하는 것도 좋지만 통일부가 좀 더 발빠르게 한 발 앞서 나가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의 공동 대응이라든가 재난재해 환경 분야의 협력이라든지 남북 생명 안전 공동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 전진을 할 수 있는 통일부의 어떤 선도적 역할, 실질적 행동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좀 준비 적극적으로 해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말 또 연초 이런 때가 굉장히 중요한 정세의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일 수 있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북쪽에도 적극적인 메시지를 발신하고 남북 간의 새로운 대화와 협력의 과정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에 이어 통일부 장관께서도 방미 계획이 있는 걸로 언론에 나오던데요. 방미 계획 있으신가요? 오전에 다른 의원님 질의가 있으셨는데 검토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확정되면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사적으로도 보면 미국도 대한민국의 역할을 인정해 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쳐왔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오신 조종자 역할을 통해서 북미 대화라든가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실제 실현됐잖아요. 네. 그런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정부는 조정자의 역할 이런 것보다는 더 우리 촉진자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로서 이렇게 더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시기에 2000년에 북미 공동 커뮤니케가 나오거나 2018년에 싱가포르 회담으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북쪽의 정권 담당자들도 적극적으로 설득하면서 그런 공동 커뮤니케와 싱가포르 선언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서도
저는 뭐 이전 시기와 좀 다르게 유연한 접근을 하고 그걸 통해서 북미 관계 개선으로 나가고 또 서울을 통해서 워싱턴으로 접근해 나가는 것이 유익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시기의 그 역사적 경험 이런 것들을 잘 상기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정운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